수익률이나 어떤 투자에서 승패의 성과보다 내가 수익이 난 종목의 그 수익금 자체가 커야 된다는 걸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52주,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그 종목이 아무리 앞으로 좋아 보여도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크게 보면은 3년 텀? 그 정도를 넘어서까지 이 안 좋은 업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 게 은퇴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여유롭게 사는 것들을 꿈꾸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말 그대로 꿈인데 이걸 실제로 현실로 이루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 네, 이 책의 저자시기도 한데요. 여신욱 저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에서 4년 차, 네, 조기 은퇴, 우리 그 파이어족, 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아주 행복한 그 모두가 부러워하는 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처음 한 30세까지는 네. 정말 여유 없이 그러니까 정신 없이 네. 돈을 쓰면서 살았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한 30 정도까지는 정말 돈을 신나게 썼고요. 정말 후회 없이 썼습니다. 후회 없이.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31에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 준비 자금을 확인해 보니까 제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1,500을 제가 저축을 한 것도 아니고 마침 그때 보너스가 좀 목돈이 들어와서 1,500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말 돈을 너무 안 모으고 살았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돈을 많이 버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재테크를 하는 법, 사업을 하는 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다가 이듬해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고 접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결혼이라는 그렇죠. 이제까지 혼자 살다가 네. 근데 요즘 그 문화를 보면 그래도 일단 결혼을 하신 거죠? 1,5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네네. 그럼 얼마나 그 잘해드려야 되겠어요, 부인한테. 잘해야죠. 요즘 1,500만 원 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 아마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거절할 거라고. 네, 문전박대 당하죠. 네. 요새는 뭐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네. 전셋집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뭐 남자가.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언론 같은 데 보면.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 부인 반응은 어땠어요? 이거밖에 내가 돈이 없다 얘기했을 때? 뭐 저희 둘 다 비슷했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쓰는 유일상종이셨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돈을 모으기로 결심하시고 네. 이제 결국은 그로부터 6년 후에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제 은퇴 생활을 하게 된 거니까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공부도 하셨고. 자, 일단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단 돈은 버신 건가요? 벌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와서 오히려 돈을 잃고 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일단 처음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지금 횟수로 7년 차 정도 됐는데 처음 1년 차 때는 다른 분들이 주식 투자에 입문할 때랑 뭐 비슷했어요. 제가 뭔가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처음 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도 아니고 제 친동생의 직장 동료인 대리님이 주식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분이 추천하는 종목을 제가 이제 건너 주워 들어가지고 처음 샀어요. 그리고 그 종목으로 1년 반을 고생을 했고요. 번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똑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듬해에 이제 가치 투자라는 이제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좀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이제 방법을 전환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제가 실력이 쌓이고 자산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경험하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주식 관련 강의도 하시면서 네.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재능을 발견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주식 투자 스터디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스터디에 친했던 형님이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몇 편을 보시더니 야 너는 주식보다 주식 강의를 더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형님이 보기에 제가 주식 투자를 그 형님만큼 잘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한번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또 이제 힌트가 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그 틈틈이 또 강의도 하면서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시는 거죠. 자, 일단 처음에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문에 사서 이제 1년 반 고생을 하신 거고요.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본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있겠죠. 네. 뭐 공부하고 나서 선택한 종목. 네. 혹시 그게 어떤 거였나요? 뭐 그 첫 해에도 이런저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긴 했는데 제가 알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운이 좋으면 벌고 운이 나쁘면 잃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좀 의미 있는 수익을 냈던 게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은 틀렸거든요. 실패를 했어요. 제가 세운 가설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제 제가 그때 잡았던 투자 아이디어는 영종도에 이제 새 카지노가 생기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는 카지노 이제 기업에 매출이 오를 거다였는데 제가 그 주식을 매수하고 한 2주인가 뒤에 사드 사태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 제재가 들어오고 중국 관광객분들이 진짜 거의 아무도 안 그렇죠. 보시게 되는. 그래서 그 종목으로 제가 1년 6개월을 보유를 했는데 1년 4개월이 평가 손실 구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심할 때는 거의 한 마이너스 30% 중반? 거의 40% 가까이까지 빠진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제가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버텼어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좀 더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4개월째가 됐는데 그때 그 한중 통화 수합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물타기 한 결과로도 평단가가 거의 마이너스 15%? 14% 그 정도였었는데 한 달 반 사이에 80%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장기 투자의 어떤 힘? 그런 거를 처음으로 좀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투자할 때 그 사실 시장을 예측하고 그걸 맞춘다는 게 어려우니까 사실 다 어렵잖아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생각하는데 그 장기 투자가 조금씩이라도 오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버티고 해볼 만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이걸 버텨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네네. 그때 막 팔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팔고 싶었지만 그걸 팔고 그 손실을 만회할 만큼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단가를 그냥 계속 낮추다 보니까 비중은 있는 대로 커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손실을 확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교훈도 얻었던 게 수익률이나 어떤 투자에서 승패의 성과보다 내가 수익이 난 종목의 그 수익금 자체가 커야 된다는 걸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되게 어려운 환경 하에서 네. 어쨌건 그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은 거기서 손절하거나 네. 아마 나왔을 텐데 네. 근데 일단 그래도 그렇게 버티고 결국 수익이 80%로 전환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우리가 또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게 좀 뭐라 그럴까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아주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우리 보통 잡주라고 표현하는 이런 거 들고서는 장기 투자했다가는 더 낭패 볼 수 있는 건데. 네. 뭐 잡주라고 하는 어떤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지키자고 하는 철칙이 있는데 저는 52주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그 종목이 아무리 앞으로 좋아 보여도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원칙은 아닌데 그 원칙만 지켜도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그렇죠. 말은 쉬운데 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옆에서 막 올라가고 있고 또 네. 많이 올라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우리 특히 테마주 네네. 혹은 뭐 최근에는 메타버스, 뭐 NFT 게임주 네. 뭐 많죠. 2차 전지 소재. 네. 근데 이런 거 카카오도 그랬었고. 네네. 그 옆에서 보면은 속쓰리잖아요. 내 거는 잘 안 움직이는데 네. 옆에 날아가.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서 그거 좀 맛보고 오고 싶고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참아요? 사실 그런 제 성향 때문에 놓친 것도 정말 많아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지만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5조일 때도 저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 들었거든요. 지금 54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쓰리죠. 그런 수많은 어떤 성장주의 기회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데 저희가 기분이 좋자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잃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아쉽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그냥 놓아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원칙, 네. 보수적인 네. 그리고 일단 돈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버는 그게 네. 크지 않더라도 네. 이제 그쪽을 선택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킨 거고 그러한 원칙 가운데서는 이제 최근에 돈을 잃지 않는 투자, 최근 1년 동안 100% 이상 오른 주식은 안 산다. 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주로 보수적인 종목들을 제가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 자체는 최대한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이라기보다는 제 투자 성향인데 아무래도 하방이 막혀 있는 다운사이드가 막혀 있는 좀 보수적인 종목들 위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소수의 종목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사이에 좀 의미 있는 규모로 투자를 하는 종목들 경우에는 한 두세 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량이라도 매수를 하는 종목군까지 합쳐도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넘어가는 적은 없었던 보유 주식이. 네네. 보유 주식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검토를 하고 매수를 결정하는 주식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확실한 기회다. 확실한 기회라는 게 업사이드가 매우 큰 게 아니라 다운사이드가 확실히 막혀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서 물리더라도 마이너스 10% 이상 갈 일이 없다. 그런 어떤 종목들을 발견하게 되면 저는 그런 종목에는 좀 집중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그러한 주식들은 우리가 성장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뭐 제가 성장주를 배제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구르다 보니까 성장주보다는 좀 턴어라운드 주식들, 시클리컬 주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제 밑으로 더 이상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안 오른 네. 주식을 선택하시지만 결국은 또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오를 만한 성장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방은 일단 그렇고 그러면 대신 무엇을 보고 이거는 오를 거야라는 어떤 기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종목군이나 산업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냥 단순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이제 산업 리포트의 업황 같은 거를 참고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내수 산업이나 아니면은 좀 전통적으로 업력이 길었던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다운 사이클이 지나면은 업 사이클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3년 텀 그 정도를 넘어서까지 이 어떤 안 좋은 업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재미가 없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본 지 꽤 오래된 섹터들 중에서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그게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당장 뭐 다음 분기 혹은 다음 달이 아니라 한 1년 뒤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지겠다. 그런 이제 성향의 기업들을 발굴을 하면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검토를 합니다.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사신 주식이 있겠죠. 네. 그 주식은 혹시 뭐 괜찮다면 어떤 주식이고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 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은 좀 소형주여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주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분 가치가 다른 주식에 대한 지분 가치가 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이제 규모를 갖고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이제 평가될 기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1분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쯤 확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계열을 두고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에 이 지분이 재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서 보유를 해서 내년 1분기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서 지금 이게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야 이게 아니라 네. 그렇게 뭔가 지금 숨겨져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미리 가서 기다리는 전략이잖아요. 네네. 그걸 그 사신 시기는 언제예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한 6개월, 그러니까 2달 전에 내년 1분기를 보고 꼭 1분기만 본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마침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그 해당 지분 투자가 그 다음 해 3월에 재평가가 되는 그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문드렸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기준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가 괜찮대더라. 그리고 네. 사람들 괜찮다 싶으면 이게 말이 되니까 나 네. 뭘로 얼마 벌었어? 메타버스로 뭐 이러면 그냥 가서 사버리니까. 네. 그 이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돈을 잃지 않는 그 투자를 하는 그 주린이 입장에서 네. 어떤 식으로 이런 주식을 좀 찾아내고 네. 어떤 과정으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네. 드린 거거든요.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게 많은 돌을 들춰봐야 그 밑에 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한 대여섯 개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수십 개, 수백 개를 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 좀 유독 본인의 성향이나 어떤 본인의 인사이트와 맞아 떨어지는 기회들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말하자면 저인망식으로 검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검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냥 이렇게 좀 나열을 몇 가지 좀 해주시면. 저는 그냥 다 봐요.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참고를 하고 뭐 뉴스 같은 걸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터디에서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 발표한 종목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 정보가 더 저한테 잘 맞다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정적인 하방이 안정적인 네. 그런 근데 그 하방이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역시 최근에 많이 안 올랐다. 그럼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뭔가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더 센티멘탈한 측면인 것 같은데 일단 꽤 오랫동안 차트가 횡보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좀 전통 산업인 경우에는 PBR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는 게 막 엄청 몇 년 후 미래가 아니라 향후 뭐 수개월에서 1, 2년 사이에 벌어지는 변화가 이 기업의 산업에 이제 우호적이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이제 하게 되면 네.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지금 내가 사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나면 팔아야겠다 이런 것도 미리 정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흐름을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 결정이 달라지나요? 제 경우에는 일단 팔 때 손실을 보고도 팔 때가 있는데 무조건 기준은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1차적으로는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다. 그래서 그 맞은 것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기분 좋게 이제 팔 수 있는 거고 지나고 보니까 제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거는 내가 아이디어가 틀렸다. 그러면 손실을 받더라도 그냥 냉정하게 매도를 합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특히 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처럼 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본인이 잘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가만 오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테마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게임주 같은 것만 봐도 중국 이슈 때문에 확 해가지고 다 폭망했다 이런 얘기 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렇죠. 갑자기 메타버스 NFT가 떠오르더니 그냥 막 날아갔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앞으로는 정치 테마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한 게 아닌데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뇌를 하게 돼요. 그렇죠. 번뇌에 빠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어떤 규칙으로 이제 판단을 하냐면 목표하는 연 평균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15% 정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겠다. 뭐 20% 정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겠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보유 기간 대비해서 이 종목이 특정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 그 1년 기간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연평균 수익률에 충족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팔고 마음 편하게 팔아버리고 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그런 연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그랬다가 더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팔았는데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주가가 돌아와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원칙이 있다고 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요즘 장이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 조금 더 조심했으면 하는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그 꼭 지켰으면 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아까 뭐 그런 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것들은 피하자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항상 염두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할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특히 요즘처럼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이 많을 때 수익을 자랑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거는 잘 얘기 안 하는데. 네, 이런 건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번 거는 이렇게 막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의 승전보를 듣는 사람이 그런 어떤 남들의 좋은 소식과 나의 현 상태를 비교하는 순간 더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뭐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1차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면 실수하게 돼요.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평가 손실 혹은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수를 없애고 서두르지 않고 이게 조급한 마음을 안 가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두른다는 말의 의미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서두르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뭐랄까 투자를 잘하는 걸까? 내가 약간 공격적으로 잘하는 걸까?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서두를 때 하는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예는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에 그 종목에 넘어 있는 기업을 전혀 분석하지 않았는데 오르는 그 방향성만 보고 섣불리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거. 그게 거의 제일 많은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그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현금 보유는 한 몇 프로 정도 하세요? 제 경우에는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1차적으로는 한 30% 정도는 가지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는 이제 국내 주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루에 2, 3%씩 빠지는 좀 큰 조정장이 항상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강세장일 때도 예외가 없었고 작년에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런 때가 주로 저로의 어떤 매수 기회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한 수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되도록이면 현금을 좀 30% 정도 충분히 보유를 하자. 그거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집을 사는 바람에 그 현금들을 좀 써가지고 다시 좀 늘려야죠. 이제.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좀 싼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혹은 이거 오를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그냥 포트폴리오 비중을 네. 상관없이 그냥 돈을 다 현금을 쓰는 경우. 네. 근데 현금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까지 네. 미수까지 써가면서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되게 위험하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소수의 분들은 뭐 빚도 자산인데 네. 잘 활용하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말리는 분들이 많지만 레버리지를 써서 더 좋은 성과를 낸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초보인 분들은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개입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 부채를 늘릴 기회다라는 거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은 그런 판단력이 아직 전혀 안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종목에 대한 분석도 아직은 이제 그 모자란 편인데 그런 레버리지라든지 어떤 그런 금융 기술에 대한 판단력은 당연히 더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섣불리 쓰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특히 요즘처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 우려는 아닌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걱정 많이 하죠 지금. 벌써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네.